안녕하세요. 하루 끝에 조용히 책 한 장을 넘겨드리는 채널 듣는 책방 달보드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김유정의 단편소설 봄봄입니다. 봄봄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순박한 한 청년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주인공 나는 점순이와 혼례를 올리기 위해 대릴 사이로 들어가지만 장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혼례 약속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건을 통해 당시 농촌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풋풋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김유정의 봄봄은 익살스러운 상황과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웃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의 답답함과 인간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럼 오늘 책과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달보드레와 책에 대한 여정과 성장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적이며 나이도 찼으니 혼례를 시켜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대답은 늘 이 자식아, 혼내고 뭐고 아직도 자라야지. 하고 끝난다. 여기서 더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를 말한다.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한 지 3년하고도 꼬박 7달이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 덜 자랐다니 이 키는 도대체 언제 자라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려서 더 자라야 한다는 말에는 어쩔 수 없이 그저 멍해질 뿐이다. 그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하고 일을 했어야 옳았다. 무턱대고 딸이 잘하는 대로 혼례를 시켜주겠다고 했으나 누가 늘 지켜보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랐는지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의 키가 쑥쑥 자라는 줄만 알았지 키는 그대로이고 옆으로만 퍼지는 몸도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는가? 때가 되면 장인어른이 알아서 해주겠지 싶어서 군말 없이 꾸준히 일만 해왔다. 그러면 말이다, 장인어른이 스스로 알아차려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이제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모른 척 딱 잡아떼고 도리어 그런 말이 나올까봐 미리 펄펄 뛰며 이 난리다. 이름만 좋게 대릴 사이지 일하기에는 맥 빠질 뿐더러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순진한 나는 그걸 모르고 점순이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는가? 언젠가는 너무 답답해서 자를 들고 가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지만 우리는 장인어른이 남녀가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서 이야기도 한번 하는 법이 없다. 우물 가는 길에서 가끔 마주칠 때면 겨우 눈대중으로 재보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젠장 키도 하고 눈독에 침을 퇴폐했는다. 아무리 봐도 내 겨드랑이 밑에서 넘을까 말까 늘 이 모양이다. 개나 돼지는 쑥쑥 크는데
왜 사람만 이렇게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고 다녀서 뼈가 움츠렀나 보다 하고 내가 슬쩍슬쩍 그 물도 대신 길어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는 떡을 가져다 놓고 고사를 지내겠습니다. 하고 정성껏 빈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키인지 이래도 전혀 소용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어제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어른이 밉다거나 해서가 아니다. 모를 심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또 허무하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못한데 내가 심어서 무엇하나. 해마다 앞으로 불룩 튀어나오는 장인어른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해 심는 것 같아 조금도 하고 싶지 않다. 아이고 배야. 나는 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뜨리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배 아프면 끝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겠는가. 파릇파릇 돋아난 풀 한 움큼을 뜯어들고 다리에 붙여 거머리를 쓱쓱 문지르며 장인어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가운데서 장인어른이 이상한 눈빛으로 한참 나를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어른은 화가 났다. 자기도 논에서 철벙철벙 논둑으로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하게 하려는 속셈이냐? 이 머리 깨질 자식! 우리 장인어른은 화가 나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런 장인어른이 어디 있겠는가. 오죽하면 우리 마을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게 욕 안 먹는 사람은 드물다고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서서 욕필이하고 손가락질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다. 하지만 정말 인심을 잃은 건 욕보다도 읍내 배참봉 집마름 노릇 때문이었다. 원래 마름이라는 건 욕 잘하고 사람 잘 때리고 생김새도 험악해야 하는 법인데 장인어른은 겉모습까지 꼭 들어맞았다. 애벌논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어김없이 논을 빼앗긴다. 장인어른에게 닭 한 마리쯤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어김없이 논을 빼앗긴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받고 술도 얻어먹으며 안달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차지해버린다. 이 바람에 장인어른 집 외양간에는 눈 큰 황소 한 마리가 저절로 들어오고 마을 사람들은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게는 장인어른이 감히 큰 소리 칠 처지가 못 된다. 뒷일은 생각 못하고 뺨 한 대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어른도 민망해서 아무 말 없이 침만 삼킨다. 나는 그 속을 아주 잘 안다. 조금 있으면 논도 갈아야 하고 모도 심어야 하는 한창 바쁜 때인데
내가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버리면 끝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잡았더니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던져 자고 있는 내 발목을 다치게 해놓았다. 사나흘이나 끙끙 앓았더니 끝내는 거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해 가을에 벼농사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겠니? 그래서 귀가 번쩍 뜨여 그날 바로 일어나 남이 이틀 품 들일 논을 혼자 다 갈아놓으니까 장인어른도 눈이 희둥그레졌다. 그러면 정말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옳지 않겠는가? 벼섬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뱃대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아직 더 커야지. 저걸 무슨 혼인을 시킨다고 그러니? 하고 남 얼굴만 붉게 만들어주고 끝이다. 화가 나서 당장 이놈의 장인어른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우리 고향으로 달아날까 하다가 꾹 참고 말았다. 정말이지, 나는 이런 꼴로는 집에 차마 못 간다. 장가들러 갔다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 받을 테니까.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기가 죽은 장인어른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 거예요. 그동안 일을 알아서 하세요. 너 사이로 왔지? 어디 머슴살이 하러 왔니? 그러면 얼른 혼례를 시켜줘야죠. 맨날 부려먹기만 하고 해준다 하면서. 글쎄, 내가 안 한다는 거냐? 그 애가 아직 안 크니까. 하고 얼머부리며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던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언제나 결국 나만 손해본다.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 다짜고짜 구장님한테 가서 판단받자고 소매를 잡아 끌었다. 야, 이 자식아, 왜 그래 어른한테? 안 간다고 버티고 이렇게 큰 소리로 제멋대로 치지만 장인어른도 내 힘은 못 당한다. 실컷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윽박지르기까지 하는 건 다 뭐란 말인가. 그러나 사실 나는 장인어른이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다. 그 전날 내가 쇠고개 맞은편 봉우리 화천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는가? 밭 가장자리로 돌 때마다 야릇한 꽃냄새가 확확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는 벌들이 가끔 붕붕 소리를 낸다. 바위 틈에서 나는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라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처럼 따뜻하고 꿈꾸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병이 나렸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했다. 이랴! 말이야! 마마마! 이렇게 노래하듯 소를 몰면 평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밭 반도 갈기 전에 온몸에 힘이 풀리고 자꾸 짜증만 났다. 공연히 소만 마구 두들기며 안 가냐? 안 가냐? 이 망할 자식의 수, 다리를 꺾어버릴까 보다. 라고 했지만 사실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건 소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점순이는 그렇게 아주 예쁜 계집애는 아니다. 그렇다고 못생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되어야 할 만큼 투박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살 아래라 올해 16인데 몸집은 남보다 2살쯤 덜 자랐다. 남들은 훤칠하게 잘도 크는데 이 애는 위아래가 통통하고 짤막해서
내 눈에는 꼭 덜 익은 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덜 익은 참외가 제일 맛있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순해 보여 좋고 조금 째진 입은 밥도 잘 먹게 생겨서 좋다. 밥만 많이 먹으면 팔자는 편한 것 아니냐?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가끔 몸놀림이 너무 부산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도 괜히 풀밭에서 넘어져 흙투성이가 된 밥을 자주 먹인다. 안 먹으면 민망해할까봐 그걸 씹고 있으면 우적우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모를 지경이다.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지 멀쩡한 밥 그대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남녀가 서로 조심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등을 이쪽으로 돌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오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났을 때 그릇을 가지러 왔는데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밥그릇을 포개면서 나 들으라는 건지 혼잣말인지 맨날 일만 하다 끝낼 건가?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늘 서로 조심하며 지내던 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나는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 싶어 나도 허공을 향해 혼잣말처럼 그럼 어떡해? 혼례를 시켜달라고 해야지 뭘 어떡해? 하고 당돌하게 쏘아붙이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냅다 도망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무슨 셈인지 영문을 몰라 그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풀과 나무에 물이 오르고 싹이 튼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며칠 사이 속으로 부쩍 자란 듯한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게 아니었다. 이런 애를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만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박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면서 콧수염을 양쪽으로 뾰족하게 길러놓고는 하며 늘 쓰다듬는 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며 벌써 눈치를 챘는지 왜 일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들어 콧수염을 한번 쓱 쓸었다. 구장님, 우리 장인어른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구장님, 우리 장인어른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나서는 장인어른을 뒤로 밀어내고 내가 허둥지둥 말하다가 가만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하고 처음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어른은 빙장님이라고 해야 좋아하고 밖에서 장인어른이라고 하면 괜히 화를 낸다. 뱀도 뱀이라고 하면 싫어하듯 창피하다며 남들 듣는 데서 꼭 빙장님, 빙모님이라고 하라고 늘 주의를 주는데 나는 그걸 잡고 있는다. 방금도 장인어른이라고 했다가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눈짓을 해서야 겨우 알아챘다.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꽤 딱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하긴 구장님뿐 아니라 누구든 그랬을 것이다. 길게 기른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 저리 퉁 튕기며 그럼 봉팔씨 얼른 혼례 시켜주시오. 저렇게까지 하고 싶어하는데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어른은 손가락질하며 눈을 부라리고 아, 홀내고 몰고 계집애가 아직 더 자라야 하지 않겠나? 하니까 구장님도 머쓱해서 입맛만 타시는 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군. 그래. 거의 4년 동안 안 자랐다는데 그 키가 언제 자라겠어요? 다 그만두고 사경이나 내려주세요.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했냐? 왜 나한테 때를 써? 빅노님은 참 세만한데 그럼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장인어른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 푸는 척하면서 슬쩍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며 허리를 굽혀 그 엉덩이를 콱 밀어버렸다. 장인어른은 앞으로 휘청하며 쌀이문 쪽으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세우더니 눈을 몹시 흘겼다. 이런 못된 자식 같으니라고 하고 싶지만 남들 앞이라 차마 못하고 서 있는 꼴이 보기에도 웃었다. 그러나 이 밖에는 별다른 해결을 못하고 다시 논으로 돌아와 모를 심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뭐라고 귓속말을 하고 간 뒤 구장님이 나를 따로 불러 조용히 이렇게 타일렀기 때문이다. 자네 말도 맞긴 하지. 나이 찼으니 아들이 급하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 바쁜 때 일 안 한다든가 집으로 도망가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징역을 갈 수도 있어. 왜 얼마 전에 산포 말에서 산에 불 질렀다가 징역 간 거 못 봤나? 산에 불 질러도 징역 가는 세상인데 남의 농사를 망치면 죄가 얼마나 더 크겠나. 그리고 자네는 정장 간다고 하지만 그러면 괜히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는 거야. 또 결혼도 그렇지. 법에 성년이라는 게 있어서 21살이 돼야 결혼을 할 수 있어. 자네는 아들을 늦을까 걱정하지만 점순이는 겨우 16 아닌가. 그래도 아까 빙장님의 말씀으로는 올해 가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례를 시켜준다 하니 좀 고맙게 여기게. 빨리 가서 뭐 심던 거나 마저 심어. 군말하지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는 군소리 없이 있었다. 장인어른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뜻밖의 일이다. 장인어른은 요즘 소작인들에게 좀 잘난 척하고 싶어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나? 하며 일부러 배를 내밀고 뒤뚱뒤뚱 걷고 다니는 판이다. 이런 나 하나 때리다가 남의 땅 가지고 어렵게 세운 체면을 망칠 사람이 아니다. 또 나로서도 어떻게든 잘 보여서 점순이야 빨리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놀러간 게 좋지 않았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어른과 내가 싸운 걸 어떻게 알았는지 대놓고 빈정거리는 게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뒀어? 그럼 어떡해? 엠마, 봉파리를 모판에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하며 괜히 나 대신 화를 내며 주먹질하다 등장까지 쳐 넘어뜨렸다. 원래 성격이 거칠긴 하지만 그래놓고는 또 내게 석유값 물어내라고 덤빈다. 나는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지 혼자 계속 떠들었다. 맨날 일만 해주고 있을 거냐? 영덕이는 1년 살고도 장가 들었는데 난 4년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네가 세 번째 사인 줄은 아니? 세 번째 사위. 남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빠져 죽어. 나중에는 손톱으로 목이라도 따버리라고 할 정도로 제 자식 다루듯 함부로 떠들어댔다.
별의별 말을 다 했지만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어른에게 딸이 셋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 시집 갔다. 사실은 그냥 시집 간 게 아니라 그 딸도 대릴 사이를 들여 살다가 내보낸 것이다. 그런데 그 딸이 10살부터 19살까지 10년 동안 대릴 사이를 바꿔들인 게 10명이나 돼서 마을에서 사이부자라고 소문이 났다. 장인어른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니 다음 딸에게 대릴 사이를 드릴 때까지는 사위를 부려먹을 수밖에 없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골라 계속 바꿔들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욕만 퍼붓고 너무 부려먹으니 화가 나서 도망친 놈들도 있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말하자면 세 번째 대릴 사이인 셈이다. 나 다음 네 번째 놈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좀 순하니까 장인어른이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다. 셋째 딸은 이제 6살이니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 사이를 드릴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죽도록 부려먹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장가 들여달라고 버티고 들어누우라는 얘기였다. 나는 건성으로 하며 흘려들었다. 뭉태는 땅을 빌려 농사짓다가 쫓겨난 뒤로 장인어른만 보면 괜히 으르렁거린다. 그것도 예전에 장인어른이 달라고 했을 때 자기 집에서 귀하게 여긴다는 그 낡은 감투만 선뜻 줬더라면 그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나는 뭉태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았다. 정말 믿었다면 어젯밤 와서 장인어른과 싸웠겠지. 멀쩡히 있을 리가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딸에게까지 미움받는 장인어른만 나쁜 사람이 된다. 솔직히 말해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들고 나올 때까지 오늘은 또 밥을 얼마나 담아왔나 그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와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북하게 담은 산나물 한 대접이 있었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캐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밥은 장인어른이 한 그릇 이상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구장님한테 갔다가 그냥 왔다며? 하고 엊그제 산에서처럼 또 조잘거린다. 나도 속으로는 내가 더 세게 밀어붙이지 못한 게 좀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나도 벽 쪽을 향해 돌아앉아 혼잣말처럼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하니까 수염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져 성을 내며 안으로 획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그때 아무도 못 봐서 그렇지 봤다면 내 얼굴이 어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불쌍하다고 했을 것이다. 사실 그때만큼 슬펐던 적도 없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나를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가 될 점순이가 나를 바보 취급한다면 정말 사는 게 답답하다. 밥 먹고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다가 다시 벗어던지고 마당 멍석 위에 드러누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어른도 나이 들어 못하고 결국 농사도 못 짓게 된다. 장인어른이 뒷짐지고 트림을 하며 대문 밖으로 나오다가 날 보고는 이 자식아, 너 왜 또 이러냐? 급체했어요. 아이고 배야. 겨우 밥 처먹고 무슨 급체야? 남 농사 망치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정말 나는 일 안에서 징역 가도 좋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아들을 낳아도 그의 앞에서 바보바보 소리를 들을 테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판을 내고 싶었다. 장인어른이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니까 눈이 뒤집혀 저쪽으로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쿡쿡 밀어넘기고 또 넘겼다. 밥을 잔뜩 먹은 배가 그럴 때마다 튕겨오르며 아픈 게 여간 아니었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막대기로 찌르고 발로 옆구리를 차기까지 했다. 장인어른은 원래 성질이 고약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게 버텼다. 눈을 질끈 감고 막고 있었지만 엉덩이를 후려갈길 때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그 수염을 잡아챘다. 사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 싸움을 몰래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바보 취급하는데 맞고만 있으면 정말 바보로 할 게 아닌가. 그래서 장인어른 수염만 잡아당기며 일부러 크게 "이걸 뽑아버릴까 보다!" 하고 소리쳤다. 장인어른은 더 화가 나 지게막대기로 내 어깨를 세게 내리쳤다. 정신이 아찔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도 눈이 뒤집혀 장인어른을 아래 밭둑으로 밀어 굴려버렸다. 조금씩 씩씩거리며 기어오르는 걸 또 밀어 굴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렇게 네댓 번을 하며 그때마다 "부려먹기만 하고 왜 혼례 안 시켜줘요?" 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혼례 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그만뒀을지 모른다. 이건 때린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때렸다는 누명도 안 쓸 테고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 한 번은 장인어른이 헐떡이며 기어오르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덥석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소리를 지르며 나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하고 허우적거리는데 이마에 식은땀이 쭉 나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래도 장인어른은 놓지 않다가 내가 결국 바닥에 쓰러져 거의 정신을 잃게 되자 놓았다. 정말 더러웠다. 이게 장인인가 싶어 한참을 못 일어나고 끙끙댔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어른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켜잡고 잡아당겼다. 내 머리가 터지도록 맞은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 장인어른이 유난히 착한 점도 있다. 보통 사람이면 당장 내쫓았을 텐데 터진 머리를 손수 약솜으로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담배 한 갑을 넣어주며 올 가을에는 꼭 혼례 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장인어른이 너무 고마워 어느새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겨두고 이제 쫓겨났는가 싶었는데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줄 모르고 장인어른을 원수처럼 여겨 더 세게 잡아당겼다. 이놈아! 나와라, 나와! 장인어른은 허우적거리며 솔개미에게 잡힌 닭처럼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는 이왕이면 혼쭐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더 세게 당겼다.
그러다 장인어른이 바닥에 쓰러져 눈물이 핑 도는 걸 보고 조금 겁이 났다. 예, 점순아! 점순아! 이 소리에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나는 장모님은 남편 편을 들겠지만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 속으로 통쾌해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버지 혼내주라고 그렇게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어 에그머니, 이 망할 놈이 아버지를 죽이네 하며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고 마구 우는 게 아닌가. 거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달려들어 다른 쪽 귀를 잡아당기며 또 울었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붙들어 놓고 장인어른은 지게막대기를 들어 마구 내리쳤다. 그러나 나는 피하려 하지도 않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책이 좋으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